전미수님, 지금 토요 특강 2020년 경자년 첫 강의입니다. 제목은 일본입니다. 이제 아마 한 3주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지금 2020년이죠. 3년 전이죠. 3만 달러 시대의 이해를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3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을 했어요. 너무 빨리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00달러, 20,000달러, 어느새 3만 달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만 달러로 올라섰는데 정신없이 3만 달러에 올라섰어요. 3만 달러를 올랐으면은 문화도 달라지고 교육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 3만 달러에 올라오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국민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화라든지 생활 스타일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조금 우리 자신을 좀 이해하고 좀 삶을 조금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55회, 6회, 7회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제가 2019년, 작년이죠. 5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일본에 대한 이해 11회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뻔뻔한 일본이라는 강의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특별히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7월 1일 날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최혜국이죠. 무역 최혜국이라고. 화이트 리스트는 그냥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 그 회사로 주문을 하면 그 회사도 뭐 관세 이런 거 안 하고 신고만 하고 바로 보내주는 그러한 최혜국 대우인데, 그게 한 30나라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뭐 우리나라 한 나라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려고 해도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한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5월 달부터 일본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일본 턱 밑까지 쫓아온 한국을 가만두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5월 달부터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를 했는데 5월, 6월 2달 강의를 하고 7월 달에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이 거친 파도, 이 세계 정세, 국제 정세라는 게 정말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라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나라님 그랬는데 이젠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라님이에요. 내가 나라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작년 토요 특강 일본에 대한 전체를 요약하고, 아울러 도대체 일본은 왜 한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일본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엄청 잘 살았고 옆에 반 친구인데 거지같이 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졸업하고 났는데 커서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 거지 같은 살던 친구가 벤츠를 타고 딱 나타났어요. 우리 집은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옛날 30년 전 그대로 살아왔는데 이 거지 같은 친구가 어느 날 동창에 벤츠를 몰고 왔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경차를 타고 갔는데 그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왔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종으로 생각해요. 종. 노예로 생각해. 아직도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는 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종이 갑자기 자유를 얻고 힘이 세져갖고 주인을 맘먹으려고 그러면은 주인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조센진, 빠가야로라는 게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 종 같은 놈, 이런 조센진, 빠가야로 같은 놈이 어디 감히 대일본 제국을 황국 신민, 그러니까 천황의 하늘의 식민,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인 우리한테 감히 대들 수 있느냐,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죠. 반도체는 세계 최고라고. 그런데 2019년 반도체 시가총액은 삼성이 1위가 아니라 대만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주식 시가총액이 삼성을 앞질렀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대만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앞섰다고 생각하면 왠지 삼성이 내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대만을 생각하는 거나 비슷비슷하죠. 미국이 중국 화웨이 기업을 꽁꽁 묶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중화웨이라는 이름은 중화민족의 미래가 있다라는 뜻의 중화유위라는 줄임말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전 세계 140개 나라에 거점을 둔 중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IT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구글에 뭐 여러 가지 아주 반도체 회사의 기술자를 빼다가 그냥 기술을 훔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삼성 몇몇 엔지니어들이 거기 갔다가 기술 다 뺏기고 쫓겨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적이라고 그랬죠. 도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만약에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우리가 그 나라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행을 하겠다. 그래갖고 초강수를 두어서 화웨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왜 화웨이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느냐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텔레비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무슨 냉장고 뺏어오고 반도체 뺏어오고 조선 뺏어오고 이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하는 거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나 미국이 화웨이라는 이 IT 기업이 자기네들 턱밑까지 쫓아오니까 꽁꽁 묶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 정세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에게 세계 1등 자리를 빼앗긴 지 10년이 됩니다. 결국 배가 아픈 일본은 대한민국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한국 경제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요즘 이런 상황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 잠비아, 필리핀보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못 살았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 나가도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아니 뭐 저도 막 미국 여권할 때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하고 또 미국 들어갈 때 얼마나 까다롭게 1시간, 2시간 기다려갖고 또 거기서 또 세관 통관하고 뭐 요즘은 어느 정도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대접을 받느냐면 미국도 에스타라고 그냥 전자여권 딱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냥 how long stay here 얼마나 여기 머무를 거냐? 그럼 뭐 보름 뭐 왜 할 거냐? 그냥 투어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줘요. 근데 옛날에는 뭐 한국에서 뭘 하느냐, 여길 왜 왔느냐, 누구네 집에 머물 거냐, 막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웬만한 나라는 다 무비자로 한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988년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세계에 나가도 국민 대접, 사람 대접 못 받았죠.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광부와 간호사 방문할 때 전용기가 없어서 물론 뭐 빌리긴 했지만 미국이 안 된다고 군사 구태타로 한 대통령이 그 군용기 타고 다니면은 세계에서 모범이 안 된다고 못하게 해요. 독일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이 한국을 들르죠.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방콕으로, 뉴델리로, 카이로로, 로마로, 프랑크푸르트, 쾰른으로 가는 28시간 만에 독일을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국민다운 국민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2019년을 지나면서 국민소득 2018년에 국민소득 1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1위, 국력 세계 9위,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룹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뭐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그 놀라움은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 놀래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교육 지옥이다, 취업 지옥이다, 경쟁 지옥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헬 조선,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미래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모건 스탠리라든지 S&P라든지 이런 데들도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력 또 선진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예측하죠. 근데 처음에 그 보도를 제가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5, 6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특히 아프리카든 이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예측이 투자 회사들이 예측이 맞겠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와요.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국민들이 생활하고 생각하는 수준은 지금 1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그러죠. 저는 중국을 이제 가지 않은 게 지금 한 7, 8년 됩니다. 제가 중국을 이렇게 뭐 아주 우리 직원들도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중국을 여러 번 우리 선교하는 신부님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야 이렇게 내 돈 내고 내가 오는데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나라에 굳이 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요즘 중국은 거의 안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1만 달러 수준의 모든 환경 여건은 3만 달러인데 국민들 생각은 1만 달러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만 달러 시대 우리가 지녀야 할 문화, 생활 수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토요특강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특별히 건강한 먹을거리를 많이 먹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100살까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60살까지만 살 정도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60살 이후부터는 설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면서도 자식들 학원비, 등록금, 심지어 해외 연수, 유학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어서 정작 부모들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여유 있는 삶도 못 살아보고 변변한 여행도 하지 못한 채 60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60을 맞이해서도 자식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갖고 남은 노년을 가난하게 삽니다. 결국 잘 사는 나라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노년의 삶을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49.6%가 가난하게 삽니다. 이거는 지금 나이 드신 분의 2분 중에 1분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12% 정도는 완전 거지같이 사는 분들이 12%가 돼요. 뭐 지하방에서 산다든지 쪽방에서 산다든지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12% 정도 되죠. 제대로 된 집 없이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노년에 쓸 돈을 자식 학원비로 다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내느냐. 대개 그렇게 평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학원비를 대고 해외 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도 대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는 회사 들어갔다 나왔다가 집에서 놀았다가 편의점 알바했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있지도 않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그냥 정말 밥 먹듯이 그런 단어를 아주 서스럼 없이 쓰고 있죠. 어느 한쪽이라도 잘 되면 양쪽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효도하는 마음이 정말 극진해갖고 부모님 나름대로 챙깁니다. 반대로 자식은 그냥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즐겁게 살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가벼운 일도 쉽게 취직을 하고 살면은 부모가 탄탄하게 집도 있고 안정되면은 자식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돈 다 쏟아놓는데 그 자식은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엄마는 돈 하나 없고 그러면은 그 집안은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경우에 걸려있는 집안들도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대한민국의 애를 더 많이 낳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은 학원을 없애야 합니다. 공교육이 참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다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사실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학교만 잘 보내면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은 학원을 없애야 합니다. 공교육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자식을 학원에 보내서 자식을 품에서 밀어내고 노년의 삶을 거지로 설계를 합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해죠.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에요. 무상교육. 그리고 내 친구도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은 교육제도 참 좋아요. 아이들 시험도 안 보고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1, 2, 3등 가리지도 않아요. 점수 안 매겨요. 아주 이상적으로 교육제도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등수를 매기고 성적을 매기고 학원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공부를 못하면은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무 죄도 진 적이 없는데 계속 엄마들이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리고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공부 못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도리를 할 줄 모르는 게 죄지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부를 잘해야지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러한 원인도 모른 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즐겁게 살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을 깊이 제가 1월 1일 날 감동이라는 강의를 했듯이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거, 따뜻한 거, 부드러운 거 나눠주면은 애들도 행복해요. 그 자식 키우는 행복도 느끼고 또 자식들한테 학원비 안 보내면 노년도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무슨 뭐 애 낳기 위해서 돈을 뭐 200조를 쏟아붓대는데 그런 거 안 쏟아봐도 학원만 안 보내고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기만 해도 대한민국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데는 자식 서울대학 보내겠다는 황당한 꿈에 부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입니다. 저도 언뜻 봤지만 캐슬 스카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아주 반향을 많이 일으켰죠. 우리 친구 선생님이 그거 강남이나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는 이 공식은 $10,000, 가난했을 때의 공식이에요. 2020년 서울대 경쟁률은 3대 1인데 환경미화원 경쟁률은 23대 1입니다. 턱걸이를 20번 정도 해야지 도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학 가느냐고 밤 11시, 12시까지 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그 턱걸이 20번 놀면서 그거 하면서 환경미화원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도 23대 1이에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많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거의 5년 만에 100평짜리 밭이 딸린 집 1억 2천 주고 산 직원도 있어요. 평창에. 또 적어도 우리 집에 한 5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5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 이렇게 제가 면담을 할 때 1억 이상 적금 부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 다니면서 4년 등록금 내려고 그러면은 뭐 등록금 내고 뭐 또 지방 대학에 내려가면 기숙사비 뭐 또 저기 이 숙소 이런 거 1억 6천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대학 갖다 주는 1억 6천을 대학 갖다 주는 것보다 기술 배워 직업을 갖게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학만 안 가면 20대 후반에 1억 6천 또 자기가 버는 돈 그래서 3억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요즘 제가 평창에 살면서 지난번에도 12월 23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최정원, 남경주 씨, 또 뮤즈, 또 팝스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또 여기 평창에 보면은 이 문화 행사가 많아요. 보면은 또 1월 달에도 또 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요즘은 이 지방자치단체 이게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민들, 은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꼭 서울에 간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한 3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학원비만 12년 동안 부모님들이 학원에다가 돈만 안 갖다 주면 그걸 연금을 부으면은 늙어서 거지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연금, 참, 물론 요즘은 이제 국민연금도 잘 돼 있고, 우리 생태마을도 4대 보험 연금을 우리 직원들 다 부어줍니다. 월급 그대로 부어주기 때문에 대충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한 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연금을 보여. 한 100만 원씩 한 7년, 한 8년만 부면은 65살부터 또 다른 100만 원 연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직원들은 뭐 국민연금 나오고 자기가 분 연금 나오면 한 달에 한 5, 60만 원 나오면은 노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4년을 연금을 만약에 여러분들 애들 학원 갖다 주는 걸로 연금을 푼다면은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지만 애가 취직이 안 돼도 엄마 아빠가 받는 연금으로도 걔 살 수 있어요.
근데 학원 가느냐고 그냥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얼굴은 눈을 이상하게 뜨고 쳐다보고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면은 이거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아이인데 부모님이랑 생태마을 피종온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태마을 취직하겠다고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태마을에 왔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하겠다고 원서가 이만큼 지금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데 걔는 특채. 왜 특채냐면은 3년 동안 내 강의대로 자기는 대학 안 가고 학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머리도 나쁘고 공부하기도 싫고 엄마 아빠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고 생태마을 갈 때 딱 준비됐다.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그 친구는 특채해갖고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1월까지만 하고 휴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군대 갔다 와도 또 와도 받아주겠느냐고. 내가 너 경력으로 인정해줄게.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생태마을 취직을 할 생각을 했으니 학원은 안 다녔을 거고 부모님하고도 성적 때문에 안 싸웠을 거고 이해도 못하는 책 붙들고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입니다. 요즘 우리 생태마을은 이제 직원들 채용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꿔요. 젊은 사람들이 참 도전의식도 많고 컴퓨터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컴퓨터도 잘 다루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참 좋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진정으로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잡혀갖고 노년에 돈 쓰는 거죠. 제 말대로 늙어서 자식이 언제 용돈 주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집 잡혀서 속 편안하게 먹고 싶은 갈비 사 먹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온천도 다니시라고 지난 20년 동안 방송으로 책으로 때로는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2019년 작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대 사장님께서 우리 교훈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신부님 아무리 바빠도 제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아주 멋있는 노신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 주택연금 상품을 시작했는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내 강의, 신부님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을 하시게 됐느냐 그러면은 뭐 방송에서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자식들한테 용돈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 잡혀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다가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 눈치 볼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집 잡히라고 그래서 집 잡히러 왔다고 말하는 가입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집 잡히는데 1등 공신은 신부님이십니다. 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태마을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저한테 저를 막 꼭 끌어안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부님 말대로 자식들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집 잡혀서 연금을 받아 쓰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은 자식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우리 엄마가 평생 돈 1,000원짜리 하나를 벌벌 떨고 살던 분인데 신부님 강의 듣고 돈을 쓰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너무 좋대요. 엄마가 돈을 안 쓰고 청승을 떨면은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온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도 돈 쓰는 게 무서워갖고 안 썼는데 내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갖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항상 웃는데요. 그전에는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한탄의 말만 나왔는데 요즘은 야, 사는 게 참 즐겁다. 생각 하나 바꾸면은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저도 7만 명의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에게 참 잘하셨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7만 명 주택연금 가입자들 가운데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받는 최고령자는 114살입니다. 이분은 몇 살에 집을 잡혔냐 하면은 105살에 집을 잡히셨습니다. 조금 105살에 잡힌 건 좀 늦었죠. 이제는 65세인가 60세 주택연금 할 수 있는데 그게 55세로, 왜냐하면 되게 50살에 이제 명태도 당하고 구조조정도 당해갖고 50살에 많은 경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은 있고 현찰이 중요하거든요. 현찰이 참 중요해. 단돈 100만 원이라도 현찰이 없으면은 그 못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갖고 55살부터 주택연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은 104살에 신청해갖고 105살에 집을 잡혀갖고 114살까지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100살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참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르신이 104살이면 자식은 최소 80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80살 먹은 자식이 100살 먹은 부모한테 용돈 줄 수 없어요. 근데 100살은 먹었는데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마음 편안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잡혀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참 잘한 결정입니다. 지금 80살, 90살, 100살 되신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집 잡히세요. 집 잡혀갖고 단 한 달을 쓰더라도 내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쓰고 사는 게 좋은 거죠. 그것도 자식하고 관계도 나중에 좋아집니다. 100세를 살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60대신 분들 자식들 집 산다고 사업하겠다고 부모님 집 잡혀서 때로는 부모님 집 팔고 부모는 전세로 가. 아니 60살, 70살에 자식 집 얻어준다고 자식 사업한다고 본인이 사는 집 팔고 본인은 전세로 가면은 남은 30년, 40년은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한 무모한 결정을 합니까? 아이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70살 된 분한테 일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양 자식 하나 있는 거 물려줄 유산인데 자식 편하게 조금 일찍 주자. 이 순간 여러분들은 남은 40년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연금 최고령 가입자가 107세 어른입니다. 107살에 집을 잡힌 분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셔야 돼. 자식한테 기대서 살 필요도 없고 남편한테 기대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수고 순환한 사실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1살, 2살, 심지어 10살, 20살 때까지 부모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키운 사실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가 나 똥오줌 못 가릴 때 그 똥오줌 다 쳐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준 거 저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그 고생을 하고 되게 요즘 그 신혼에 있는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일은 일대로 해야지, 애는 애대로 봐야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자식 키워온 거 이 세상에서 제대로 아는 거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결국 내 희생을 보상할 사람 역시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준 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해요. 그냥 막연히 이 어머니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내 생명이 자랐고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갖고 정말 행복하게
좋다는 건 다 뭐 먹고 그렇게 자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요. 저 역시. 일일이 다 아는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온갖 희생을 늙어서 그 어떤 보상도 효도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대부분이 후회를 해요. 그런데 늙어서 덜 고생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기쁘게 살면 자식한테 오는 섭섭함도 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식들 원망하고 뭐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개 다 내준 분들이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 원망을 하는 거죠. 다 내주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부모가 모든 걸 다 내주고 죽는 나이가 46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에 다 내주고도 100살, 40년 인생이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40년 인생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2번을 다닐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이 남아있고 그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고 기쁘게 살아가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